네, 오늘은 중관사상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죠. 여기 그림 표지에 나오는 이 분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등장하는 용수 스님이에요. 용수 스님입니다. 중론은 원래 이제 용수 스님이 쓴 거는 중송이고 개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송은 그 중송에 대해서 이제 청목 스님이라는 분이 또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석까지 단 거를 중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냥 보통 중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목 스님이 단 주석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비담마 불교를 했는데 아비담마 불교가 이제 문제가 그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공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아공의 논리를 잘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공 부분에서 법이 이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바탕에 깔아가지고 아공법유의 이제 그런 특징을 아비달마 불교가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비달마 불교가 가지는 문제다. 아비달마 불교의 장점이라면 부처님께서 40년 넘게 그 방편에 따라 근기에 따라 설한 다양한 내용의 법문을 하나의 어떤 체계로 만들었다는 것은 커다란 업적인데 또 단점이라면 그게 이제 법을 실체화시키는 그런 또 오류를 범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것을 찰나적 존재로 상정함으로 해서 존재하되 존재하는 게 아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존재하는 거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등장한 게 이제 초기 대승불교에서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 이제 그런 문제, 대승의 공사상을 강조하면서 등장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 용수 스님은 대략 서기 한 200년 전후 그때쯤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역사의 어떤 신화와 역사가 좀 혼재하는 나라라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대개 이제 이 불교 계통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불멸 700년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0년 후니까 대략 서기 한 3세기 뭐 그쯤 되겠죠. 그때 이제 남인도 지방에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용수 스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는 이런 이야기 다음 너무 기니까 왜 이름이 용수냐 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루주나가 이제 스님의 이제 인도 원래 이름인데 앞에 나가라는 말은 용을 뜻한대요. 용. 그 뒤에 이제 아르주나 그 부분은 이제 아르주나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용수 스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용은 용수 스님이 대승경전을 용수 스님이 이제 혼자서 뭔가 이 부파불교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혼자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도 그 어떤 한계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천신이 그 이제 대룡보살이라고 하는 용이죠, 용. 용이 용수 스님을 용궁으로 데리고 가요. 용궁으로 안내를 해. 지금부터는 전설이죠, 이제. 용궁으로 안내를 해서 용궁에 가니까 우리 지상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대승경전들이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용수보살이 용수 스님이 거기서 이제 3달 동안 그 모든 대승경전을 용궁 안에서 다
독파를 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대승의 공사상을 설파했다. 그래서 용의 인도를 받아서 대승사상의 경전을 접하고 대승의 공사상을 설파를 했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록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마도 그만큼 대단한 분이니까 불교 역사에서 최소한 대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을 이제 용수 스님으로 치고, 또 용수 스님은 하도 그냥 책도 그렇고 용수 보살 해가지고 또 스님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대승 쪽에서는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뭐 어쨌든 용수 스님이 중송을 이제 저술을 하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중송은 개송입니다. 개송. 인도식의 이제 시조 같은 거죠. 뭐 중국으로 치면 뭐 오원절구 같은 그런 개송들의 모음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용수 스님이 중론, 게 중송이죠. 그냥 지금부터는 편의상 중론을 하겠습니다. 중론을 쓴 이유는 새로운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고, 연기가 곧 공의인데, 그런 연기와 공은 이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어쨌든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는 문자로 쓸 수밖에 없다. 또 부처님도 설법을 하려면 말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폈는데, 이 우리 그 아비담마 불교의 이제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 언어로 표현된 부처님의 가르침, 언어가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을 해서 부처님이 정작 전달하고자 했던 이 연기의 도리, 공사상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전개한 게 아니고 기존의 소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허점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론에서 특별히 뭐 주장하는 건 없어요. 다들 이제 이거는 이래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요거는 이래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수 스님이 추구하는 바는, 그래서 공사상을 제대로 우리가 알자 하는 부분이지, 새로운 걸 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유식같이 뭐 이렇게 제8식은 아리아식이고 뭐 이런 복잡한 새로운 교서를 펴신 게 아니고, 기존의 소승불교의 아비달마 교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논리의 언어적인 한계를 논리적으로 깨트리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 결국 용수 스님이 새로운 사상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의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연기 사상을 토대로 해서 논리를 펼쳤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연기 사상을 아비달마 불교의 이제 그 실체화된, 이론화된 불교를 논리적으로 혁파하면서 어떤 공의 논리로, 그래서 대승의 공사상을 용수 스님이 비로소 잘 보여줬다. 그래서 반야의 논리다.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뭔가를 주장하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사고에서 가지는, 여기 나오듯이 우리가 일상적인 사고로 내리는 판단들,
그런 이론들을 논리적인 허점들을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체를 해가지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언어적 허구성, 말이 가지는 한계와 허구성을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공의 도리를 더욱더 우리가 명료하게 체득을 하자 하는데 영수 스님이 중론을 쓴 목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영수 스님이 중론을 쓴 이유는 공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공은 말로 뭐가 됐든지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의 도리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언어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기존의 이론화된 불교의 허점들을 파헤치자. 요게 이제 중론의 목적이라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수행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을 학습하는 게 중론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성을 체득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론을 통해서 공성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해를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국은 우리가 불교가 삼독심을 다 없애는 것이 수행의 목표인데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것은 말하자면은 그 무명을 깨트린 거다, 그지? 탐진치 삼독 중에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5년,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새벽별 아래 깨친 것은 무명을 그때 깨친 거지 탐심하고 진심은 출가 전에 이미 다 부처님은 그것이 출가 전에 탐심과 진심은 이미 털어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명을 깨트리는 수행만 출가하고 나서 열심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처님이 12살 때인가 농경제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농부들이 이제 호미 같은 걸로 막 땅을 파는데 거기에 벌레 한 마리가 나왔어. 근데 그 벌레를 작은 새가 샥 날아와가지고 탁 잡아서 날아가는데 다시 큰 새가 또 날아와서 그 벌레를 물고 가는 작은 새를 탁 잡아가는 모습을 어린 고타마 왕자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보고 왜 모든 것은 저렇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자비심을 닦는 수행을 자연스럽게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대하는 자비심을 함양하는 수행을 출가 전에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자비관을 통해서 자비심을 쌓았고 그리고 부처님은 일국의 왕자로서 이제 모든 세속적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세속적인 향락의 허무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했다는 거죠. 출리심이라는 게 그거죠. 세속적인 향락을 멀리 하는 마음. 그래서 탐심을 제거했다. 부처님은 그래서 출가 전에 이미 왕자의 신분으로 탐심, 욕심,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부처님은 삼독심 중에서 탐심을 없애는
부정관과 그다음에 진심, 분심을 없애는 자비관을 이미 출가 전에 다 수행을 해서 탐심과 진심, 분심을 없앴고 출가한 뒤에는 무명을 깨트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무명을 깨트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중론을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중론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자비관 수행을 해가지고 감성을 충분히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수행들의 기초를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금강성 수행, 뭐 밀교 수행, 그러니까 이런 사마타, 뭐 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론의 공부를 감성을 충분히 자비관과 부정관을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중론에 대한 공부를 했다. 우리가 티베트 불교는 현교와 밀교로 나뉜다고 말을 하거든요. 현교는 드러난 거고 밀교는 숨어있는, 안 보이는 거고 현교의 최정점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중론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현교의 제일 정점에 있고 밀교는 이제 수행이니까 사실 잘 모르죠. 중론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한 탐심과 진심을 없애는 수행을 오랫동안 해서 중론은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논리적인 어떤 장애를 없애는 그런 부분을 위한 공부를 그때 비로소 한다.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아무 바탕 없이 중론만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공견에 빠진다고 그러죠. 모든 것은 다 공하다. 그러니까 뭐 선악도,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막행막식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이 공하니까 이게 이제 공견이죠. 그런 극단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비관과 부정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바탕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중론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중론이라기보다 그냥 불교에 이런 파트가 있다. 일종의 중론은 불교의 논리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도대체 공이라는 게 뭔지 좀 감은 잡고 뭔가를 그래도 불자라면 좀 신행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뭐 중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중간 사상을 공부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어려워요. 모든 논리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뭐 논리학이라고 그렇게 동서양을 막론해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이런 공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오늘 아는 정도로 하는 거지. 뭐 요거 한 2시간 했다고 우리가 뭐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죠. 일단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론은 그래가지고 뭐 수행 체계도 아니고 어떤 독자적인 막 아비담마 불교 같이 독자적이고 아주 복잡한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다 비판이죠. 개념을 비판하고 판단을 비판하고 추론을 비판하고 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없어요.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3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뭐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비라는 개념과 내린다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개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면서 안 내린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조합을 시키는
요게 이제 판단이죠, 판단. 그럼 이 판단이 맞냐? 사실에 부합하냐? 요걸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론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근거는 이거야. 이거를 제시하는 이 근거를 통해서 내가 요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요렇다고 나는 생각해. 요게 이제 추론이죠. 요 세 가지 단계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 이걸 뭐 증명을 했냐? 저는 증명을 안 했고요. 이렇게 불교 논리학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를 했겠죠.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말을 하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연구한 과정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중간 불교 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개념을 세우고 개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게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면 추론을 한다. 요런 기본적인 틀이 있구나. 그럼 중론은 이 각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실체성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하면 다 비판을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어떤 주장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주장을 떠받드는 개념들을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비판을 하고,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개념으로 조합해서 만들어낸 어떤 판단, 이 판단이 사실에 부합하냐, 진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거죠. 요 이제 두 번째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할 때는 여기 이제 사구 비판이라고 나와 있죠. 네 가지 구절로 비판한다. 이게 모든 판단은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긍정. 그것은 뭐 A다. 예를 들면 우주는 끝이 있다. 그럼 우주는 끝이 있다라는 하나의 판단이죠. 판단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죠. 우주의 끝은 있다. 이게 긍정, 제1구. 요거 계속 나오니까 머릿속에 입력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2시간 내내 뭔 이야기 하나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게 중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 그럼 우주의 끝은 있다가 긍정이니까 우주의 끝이 있다의 부정은 우주의 끝은 없다. A가 아니다. 세 번째는 A이면서 A가 아니다. 우주의 끝이 있으면서 동시에 끝이 없다. 우주는 끝이 있으면서 없다. 우주는 유한하면서도 무한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A가 아니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막 복잡하죠. 요 네 가지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대개가 보면 처음 두 개로 많이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잘 안 가니까. 하여튼 네 가지 판단, 사구 판단. 사구 판단이라는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확인을 할 때 그 틀로서 사구 판단을 딱 갖다 대가지고 제1구로 적용했을 때 이거는 이런 오류가 있다. 제2구로 적용했을 때 이런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개념의 실체성 비판은 이 개념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다는 말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체가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을 점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개념.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실제로 막 내리는 이렇게 축축하고 그 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비라는 개념. 그럼 이 개념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어떻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결국은 내 활성화로 이제 우리가 재구성한 인지하는 것은 결국은 뇌의 활성이다. 그러니까 개념도 굳이 따지면 뇌의 활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비다. 그러면은 그 개념으로서 실체를 말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이겁니다.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있어도 그것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한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이 개념이 존재를 못해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 개념은 실체가 없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 개념, 실체가 홀로 못 쓰니까 다른 무언가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은 연기관계에 있다. 그래서 개념의 실체성 비판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개념에 연기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죠. 연기관계에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두 번째 아까 말한 판단에 대해서 사고 판단을 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추론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거죠. 추론의 타당성 비판은 추론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 거지만 뭐 이런 이야기죠. 불교에서 말하는 외도가 이제 뭐 용수 스님이 말끝마다 공공공공 그래서 하니까 모든 게 다 공하구나. 그래서 이 삼보는 결국은 다 파괴된다. 삼보는 다 불법성 삼보가 쓸데없다. 라는 주장을 하죠. 주장을 먼저 제시를 하죠. 나는 불법성 삼보가 다 쓸데없고 저거는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 근거가 뭐냐? 모든 것이 공하니까 삼보도 공하다. 그러니까 삼보도 없어지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중론은 이 추론의 허점을 비판을 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일한 주장을 하고 그런데 근거가 정반대의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같은 결론의 주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삼보는 파괴된다. 주장. 근거는 모든 것은 공하다가 아니고 반대. 모든 것은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하면 삼보는 파괴된다. 이것도 말이 되죠. 모든 것이 공하지 않으니까 공하지 않으므로 삼보는 파괴된다. 그래서 추론의 타당성 비판은 핵심은 그거죠. 그 주장 모든 추론은 이론상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만 없으면 옳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주장에 대한 정반대의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모든 주장은 정반대의 주장, 추론, 근거를 통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시함으로 해서 논리적인 허점을 혁파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언어로 표현된 어떤 판단,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서 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론이 지향하는 바다. 그 이제 중론이 아까 개송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 27품까지인가 뭐 많은 개송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체계가 없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임의로 대충 몇 가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체계가 없어도 보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대충 연기를 어쨌든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연기를 이론으로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말로서 설명하고 언어로서 설명하니까 그런 언어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연기의 논리적 허점, 오류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 연기 관계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요거를 그것을 이해하는 훈련을 이제 이런 뭐 인연에 대해서 거래라고 하는 오고 가는 거, 연가연, 관연가연, 타는 거, 안 타는 거, 뭐 이런 게 타는 거와 장작과 뭐 불, 이런 것들을 놓고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충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언어로 표현되고 이론화된 불교를 공의 논리를 통해서 해체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공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하는데 중론의 목적이 있다. 넓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흑백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흑백 논리를 혁파하는 게 중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귀경계가 용수 스님이 중론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부처님에게 이러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린다 하면서 이제 귀경계를 제일 처음에 해요. 여기에 나오는 게 연기라는 게 뭐냐? 이게 8불 해가지고 8개의 불. 연기는 이런 것이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연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연기 실상의 세계를 인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내에서 개념으로 분해를 해. 분별한다. 우리가 분별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머릿속에서 이거를 쪼개. 뒤에 나오지만 철수가 간다. 그럼 철수가 가는 모습을 보고 철수라는 사람과 간다라는 작용으로 머릿속에서 분해를 해요. 두 개의 개념으로 분해를 해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연기관계에 있다. 말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실제는 그냥 철수가 간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인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거쳐서 재구성할 때는 개념화 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여기에서 많은 오류가 나온다. 흑백 논리식의 오류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중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론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글자 보이죠? 배경이 새까매가지고 잘 보일 것 같아요. 발생하는 것도 없고 요 앞에 1-1, 1-2는 중론의 개송, 일품의 첫 번째 개송이 1-1. 1-2면 일품의 두 번째 개송. 요거는 일품의 첫 번째 개송과 두 번째 개송을 같이 그냥 합쳐놓은 겁니다. 발생하는 것도 없고 이게 그 옆에 있는 불생이죠.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불멸, 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불상, 항상하다. 과거에도 이래 과거와 현재가 통으로 그냥 쭉 이어져 있으면 이게 항상 한 거잖아요. 뚝뚝뚝 끊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지? 이거 어떻게 다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직관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설명해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단 끊어진 것도 아니며
다음에 불일, 서로 같지도 않고, 우리가 같다라는 말을 쓸 때 동일하다, 일, 하나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불일이 왜 나오나 의아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같다는 말입니다. 동일하다, 같다, 하나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다르지도 않으며 불이,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불내, 요게 이제 어디선가 오려면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죠. 여기에 뭔가 예를 들면은 내가 있다고 치자. 그럼 뭔가가 오는 거는 내가 아니죠. 다른 데서 오니까 가는 거는 여기서 내가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어지는 거죠. 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는 논리학 시간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멋있다 이런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 자, 여기서 두 번째 글자들 생, 상, 일, 그 다음에 불리하고 불거를 바꾸면은 요것은 다 긍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긍정을. 생은 생기는 거잖아. 있는 거고, 멸은 있던 게 없어지는 거고.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안 오니까 요 다음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하면은 위에 보면 씨앗에서 싹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불생이라는 말은 씨앗에서 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씨앗에서 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생입니다. 멸은 씨앗에서 싹이 발생을 하고 나면 싹이 자라고 나면 씨앗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고 연기적 관점에서는 불멸, 씨앗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불상, 씨앗이 그대로 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상, 불단, 끊어지는 것은 씨앗과 싹이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불일, 씨앗과 싹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씨앗과 싹이 불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거를 먼저 하면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불내, 싹이 다른 어느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이제 팔불이라고 해가지고 연기의 진리는 이 팔불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요거 앞에 불자를 다 빼면 되는 거죠. 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세로로 읽어보면 생하고 상하고 일, 동일하고 불내와 불거를 바꿔서 거하고 요 네 가지가 긍정의 파트. 다음에 멸하고 단하고 다르고 오는 것은 부정의 파트. 뭔가가 존재를 해. 이게 이제 생이고 그 존재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상이고 계속 이어지니까 이것과 이어진 그것은 동일한 것이니까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선가 뭔가 전혀 다른 게 온 게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이게 요것이 이제 긍정.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는 세계를 흑백 논리로 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유무,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라는 논리로 우리는 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언어를 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흑백 논리로 재편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자만 빼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이것을 개념으로 분할,
이렇게 분별, 생각을 했을 때는 분별, 나누어서 다시 그것을 재구성한 세계는 흑백 논리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하거나 멸하고, 항상하거나 단멸되고, 같거나 아니면 다르고, 오거나 가거나, 그대로 이어지거나 뭔가 다른 게 오거나, 이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논리로 우리의 생각은 작동을 한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늘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에다가 시계라는 이름을 딱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시계와 시계 아닌 것으로 나눈다 이거죠. 이런 걸 가지고 흑백 논리라는 말은 안 쓰죠. 우리가 말하는 흑백 논리는, 야, 너 국민의힘 찍을 거야? 민주당 찍을 거야?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만 골라.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인생은 뭐 아니면 도지. 뭐 중간에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데, 논리야, 불교에서 말하는 흑백 논리는 이겁니다. 이것은 시계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지는 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내가 보는 순간 이미 나는 이 세상을 흑백 논리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시계와 모든 시계 아닌 것으로 A와 BA로 나누는 거죠. 있다, 시계가 있다, 시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모든 논리가, 우리의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논리는 다 이런 흑백 논리다. 요거를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생각,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라고 하는 양극단을 우리는 오갑니다. 보면 과연 그럴까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아까 들었듯이 시계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있다와 없다로 세상을 나눠버리는, 양극단으로 나누는, 이거를 이제 이변이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으로 나눈다.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인식을 해서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려면 쪼개야 돼. 개념으로. 철수가 가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그냥 보고 그렇구나가 아니고 말로 글로 쓰거나, 여기 철수가 가네 라고 옆 사람한테 말을 하려면 저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을, 저런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와 나도 모르게 나누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는 철수, 하는 행위는 간다. 그래서 철수가 간다 라고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진 게 개념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들을 조합해서 만든 허구, 재구성한 세계가 실론이다. 쉬운 말로 하면 웃기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를 고상한 표현으로 실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도, 그러니까 중론이 제시하는 것은 중도를 제시하는 거죠. 중도는 여기 나오듯이 이제 연기의 진리에 의해서 언어와 사유의 허구성을 자각하게 하는 게 중도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연기를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각각을 실체로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과 저것을 실체로 생각을 해요. 실체.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물질로서 뭐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얘는 이것이 없어도 얘 혼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혼자 달랑 있어도 이 모습,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우리가 연기를 생각하는 게 바로 중론에서 비판하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굳이 말로 하면은 예를 들면 뭡니까, 쉬운 예로 동전이 있다. 그럼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럼 동전의 앞면만 따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동전의 앞면이 있고 여기에 동전의 뒷면이 있고,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냥 서로 얽혀서 생하고 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연기인데, 이거를 말로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있음으로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게 그냥 실체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언어상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중론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연기를 언어가 표현해주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중론은 논리적으로 아까 말한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고 추론의 타당성은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치고, 이런 걸 통해서 연기의 모습을 최대한 실제 모습과 가깝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론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론이라는 도구도 언어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말이 나중에 보면은 말이 엄청나게 꼬였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참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옵니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논리 자체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 어쨌든 실론을 깨트리기 위해서 중론을 우리가 공부한다. 실론은 흑백 논리다. 모든 걸 흑과 백으로 나누는 논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자. 아까 말한 개념의 실체성과 판단의 사실성, 추론의 타당성은 생략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제 케이스를 놓고 한번 실습을 해보자.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성철 교수가 우리나라 이제 중론 전공한 학자 중에서는 뭐 제일 유명한 양반인데, 그 양반 책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중론은 불교의 수학이다. 중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각각의 케이스, 문제를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 공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공식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개성들이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치 수학처럼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2-1이면 중론의 이품 첫 번째 개성. 이미 가버린 것은 가고 있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봐야 돼요. 왜 말을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버린 것은
당연히 가고 있지 않죠. 왜? 이미 가버린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움직임을 분석하는 겁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직 가고 있지 않은 것도 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 그죠? 미래. 세 번째,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고 있지 않은 것을 떠난 지금 가고 있는 것 역시 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과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미 지나간 것. 당연하죠. 그죠?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 과거는 과거.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현재는 지금. 자, 과거와 미래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자, 그럼 지금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을 말로 표현하자. 지금을 손가락으로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느냐? 못하죠. 자, 요거를 지금이라고, 요거 안 되죠, 이거.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리죠. 이 말은 뭐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는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틈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현재를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 틈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과거도 말로 표현하고 미래도 말로 표현하니까 현재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요것, 이 표현을 딱 집어서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현재가 왜 없어? 지금 이렇게 내가 막 말하고 있는. 이거는 실제 세상이고 현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현재가 있다는 그 논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역시 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도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고 이게 다 손에 잡히고 귀로 들리는 이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7-35 개성에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과도 같고 꿈과도 같고 신기루와도 같다. 이게 움직임의 생함과 머무름과 멸함이 그와 같이 설명되었다. 움직임을 나누어서 생, 주, 멸로 나누어서 이제 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35번째 개성이니까 그 앞에 한참 뭔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걸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금강경 제일 끝에 여몽환 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간 그죠? 마치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여몽환 포영 그림자 같고 로 아침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게 바로 이 세상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상당히 쉽죠.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지가 않네.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철수가 지금 긋고 있습니다. 그죠?
철수라고 치고 철수가 긋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 느낄 때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느낄 수 있는데 뭐 좋다, 멋있다, 뭐 이런 느낌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분별심을 버리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썼는데 분별을 안 하면 말로 표현을 못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면 저기 사람이 가네? 뭐 예를 들면 사람이 간다. 아는 사람이면 철수가 간다. 라고 우리는 이거를 표현해요. 그건 벌써 하나의 현상을 보고 거기서 우리는 두 개의 개념으로 하나의 현상을 쪼개줘. 걷는 사람, 걷는다 라고 하는 행위.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는 자가 간다. 이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안 쓰죠. 가는 자가 간다. 이런 말 안 쓰죠,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냥 철수가 간다.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철수가 간다. 그래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말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할 때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는 그냥 하나의 현상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의 현상, 한 덩어리의 현상으로 보이는 이것을 주체와 작용, 주어와 수로로 분할을 해서 말로 나타낸다. 말로 나타내려면 분할을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분별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분별한다. 다시 말해서 한 덩어리의 사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가 굳이 그림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겁니다. 말로 설명하면 계속 말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저것을 생각의 가위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저것을 받아들인 정보를 생각의 가위로 분할하는 거지. 탁탁탁. 그게 분별이죠, 분별. 그런 분별을 통해서 주체와 그 행위, 동작, 작용으로 나누어서 각각이 중요한 건 이거죠. 그 각각이 별개로 실제한다. 나누었을 때 주체, 철수면 철수, 나면 나는 홀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간다라는 작용이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분별심을 내가지고 행위자와 행위, 가는 자와 간다라는 작용, 주어와 수로로 나눈다. 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요게 이해가 되면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을 해보자. 용수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는 자가 없다면 가는 작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는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 개념으로 철수하고 그 주체와 그 어떤 작용, 걷는다라는 작용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릿속으로 나눴지만 걷는다라고 하는 것만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걸어가는 데서 저 사람에게서 걷는다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것만 빼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가는 자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가는 작용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만 따로 떼놓고 우리는 뭐 생각을 지금 여기서 말한 앞에서 말한 그 이미지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어야지만이
두 개를 합쳐야지만이 우리가 본 그 현상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연기관계다. 이 두 개의 개념쌍은 연기관계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는 두 번째죠. 가는 작용이라는 생각도 가는 자가 없으면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 방금 전에 말한 거지. 가는 작용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죠. 반대로 가는 작용을 빼내고 철수만 저기에 딱 세워놓는 거는 그거는 가는 게 아니죠.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는 자가 없으면 가는 작용도 없고 반대 가는 작용이 없으면 가는 자도 없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둘은 연기관계에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실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나눈 거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현실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동전인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앞면, 뒷면 마치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앞면과 뒷면은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연기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A가 없으면 B도 없고 반대도 성립해야 돼요. B가 없으면 A도 없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 두 개는 연기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그럼 결국은 그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는 것에 우리가 연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식적인 사고를 지워야 돼요. 상식적인 사고를 지우고 연기라고 하는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다만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처럼 서로 아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여기 오류를 지금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가지는 함정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개성들이 나오는 거죠. 충수 스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게 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미 모든 걸 말로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개념으로 나눠야 돼. 연기를 설명하려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연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야라는 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을 하고 그것을 실제 수행 속에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렇죠. 요거를 마치 연습 문제 풀듯이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질문은 내가 언어 속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틀을 내가 지금 못 벗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연기가 그렇죠. 필요한 것인 거죠. 깨달아야 될 게 연기인데 이 연기는 우리가 연기를 깨달으려면 뭐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감이라도 잡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론의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말로 표현할 때 범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지적을 해주는 것까지가 중론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죠. 평소에 사고 자체를 완전히 기존의 사고 패턴을 다 부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개성이 나오잖아요. 가는 자가 없다면 가는 작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기 관계의 한 파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A가 없으면 B도 없다. 그리고 반대로 가는 작용이 없는데 B가 없다면 A도 가는 사람도 없다. B가 없는데 어떻게 가는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B가 없으면 A도 없잖아. 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가는 자와 간다라는 두 개의 개념은 연기관계다. 라는 거를 개성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의 연기관계는 이런 거다. 일단 납득하기는 힘들어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납득은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나는 납득도 안 되지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납득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잠이 와 죽겠어. 그러면 좀 여러분은 조금 열의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개념의 실체성을 먼저 비판한 다음에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그 개념이 연기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는 거다. 여기 이제 개성이 만약 가는 자가 간다면 두 가지 감이 있는 꼴이 된다. 첫째는 가는 자의 감이고 둘째는 가는 작용의 감이다. 말은 되죠.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일상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해. 가는 자가 간다. 그럼 여기에 가는 자 안에 이미 사람이라는 개념과 그죠? 가는 자의 개념과 간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간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간다는 게 있다. 하나는 가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간다가 있고 뒤에 간다 할 때 가는 작용에 간다. 두 가지 간다가 있다. 간다가 두 번 나온다. 의미 중복의 오류다. 의미 중복의 오류다. 우리가 이거를 개념으로 나누니까 의미가 중복되더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철수가 간다라는 말에는 가는 철수가 간다가 아니잖아요. 라고 반론할 수 있죠. 우리가 누가 가는 철수가 간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요 그림을 봤을 때 서 있는 철수가 간다. 말 됩니까? 누워 있는 철수가 간다. 잠자는 철수가 간다. 말이 안 되죠. 가는 철수가 간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철수가 간다라는 말에 철수 안에는 이미 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은 가지 않는 철수가 간다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는 작용 없이 가는 작용 없이 가는 철수가 간다. 참 말장난이 엄청 심한데 이게 그럼 성립을 해야 돼요. 그죠? 철수가 간다. 요를 깨달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깨달은 관계입니다. 요것만 안다고 깨달을 수는 없겠죠. 이거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언어와 우리가 일상적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허점들을 내가 좀 해체한다는 거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성체득을 위한 수행,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뭔가 다른 뭔가로 우리가 잘못 수행의 길로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티베트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론을 통해서 공성을 이해를 해야
수행을 통해서 공성을 체득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과정은 공성을 이해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요것 좀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중론 전공하는 뭐 이런 불교 학자들은 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옆에 보면 가는 자가 간다. 이거는 이제 사실 판단, 사구 판단에서 제 1구입니다. 그죠? 가는 자가 간다라는 이 하나의 현상을 긍정하는 거죠. 가는 자가 간다. 제 1구 표현으로 이거를 이제 재구성을 했을 때 보니까 의미가 중복되는 오류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서는 철수가 간다라는 표현 속에 이미 가는 철수라고 하는 철수 안에 가는 작용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중론에서 밝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우리는 뭐 경험할 일이 전혀 없고 서양 논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논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앞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것도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가는 작용을 하는 철수가 간다라고 하는 게 의미 중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철수 안에 가는 작용을 빼면 가는 게 아니면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가지 않는 철수가 간다. 그런 말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가료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의미 중복의 오류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 사구 판단 중에서 제 1구로 표현을 하니까 의미 중복의 오류가 생겨. 그럼 이거를 피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은 의미 중복의 오류를 일단 배제하고 그럼 다른 표현을 뭘 쓸 수 있을까? 그러면은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가는 작용 없이 가는 철수가 있다. 뭐 간다. 이런 표현밖에 없죠. 가는 작용이 없다라는 거는 뭐 서 있는 철수, 누워 있는 철수, 공부하는 철수, 뭐 등등등 어쨌든 가능 작용 이외에 모든 것들은 다 가능 작용이 없는 거죠. 그런 철수가 간다. 말이 안 되잖아. 사실에 위배된다. 사실 위배의 오류다. 제 2구로 표현하면 가는 철수가 간다라는 이것을 부정을 하면 사실에 위배되더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인과관계, 연기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이 왜 연기관계를 가지느냐? 개념의 실체성이 없고 판단의 사실성이 오류가 있더라. 이거는 인과관계에 있구나. 연기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고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여기에 시계가 있다라고 말하면 실제로 저 시계는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 제가 처음에 말했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이것 말고 머릿속에 시계라고 내가 이거를 볼 때 시계라고 떠올리는 그 시계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다른 것과 아무 연관관계 없이 홀로 스스로 그 개념이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이제 깨뜨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중론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내용 지금 중론 안 해드리고 내용이에요. 네. 중론의 내용 중에서 쉬운 것만 뽑아가지고. 쉬운 것만 뽑아.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뭐 윤회를 이제 이런 분석 툴로 분석하고 시간에 대해서 분석하고, 각각 주제. 뭐 자아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 공부했던 교학 체계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다 이제 뭐 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뭐 불과 연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죠.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뭐, 자, 분석을 하고, 주인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나의 신체, 감각기관과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라는 생각에 대한 논리적 비판. 근데 비판하는 게 좀 어려워요,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의 선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윤회의 문제와도 좀 관련이 뭐 있겠지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는 이 감각기관이 내인가, 뭐 하는 이제 오온이 내다, 뭐 이런 명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눈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요거는 뭐 아까 말했던 가는 자가 간다 하고 이제 같은 패턴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자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치고, 예, 이제 했다고 치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는 작업, 중론에서 하나의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된 어떤 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육체와 영혼은 같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명제를 비판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의 실체성, 그 각각의 개념의 실체성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연기관계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판단의 사실성 비판, 그 다음에 그 지금 태제에서 이야기하는 판단이 제대로 사실에 부합하는가 해서 앞에 말했듯이 이제 사구 판단 제1구, 주로 제1구하고 제2구를 거의 대부분 쓰고 제3구하고 제4구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긍정의 표현을 했을 때 보니까 의미 중복의 오류가 나오고, 부정의 제2구로 표현했을 때 보니까 사실 위배의 오류가 나오더라. 아, 그래서 이것들은 연기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보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연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연기적으로 하는 것은 뭐 아까 불생불멸, 뭐 부상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거 이런 연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론의 타당성 비판.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옆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이제 용수 스님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당신은 다 공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삼보도 파괴되는 거 아니냐. 즉 주장, 삼보는 파괴된다. 근거, 모든 것은 공하니까.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수 스님이 이걸 비판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 삼보는 파괴된다. 동일한 주장을 채택을 해서, 그런데 근거가 상반된 거야. 근거가 용수 스님 중론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공하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하는데, 용수 스님은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 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제시하니까 논리적으로 삼보가 파괴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상반된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은 그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은 주장일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어떠한 추론도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구성된 이상 상반된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추론도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탄생한 어떤 주장은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건 있을 수 없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서양에서는 칸트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이율 배반의 뭐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칸트도 그래서 이 뭐 보편 타당한 주장을 펼 수가 없다라는 똑같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영수 스님은 이 이야기를 뭐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칸트는 뭐 1600년대, 7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길어봐야 한 400년, 500년 정도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때 당시 인도가 대단한가 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추론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이쪽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뭐 알아도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쪽은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속이제설인데 진속이제설 다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영수 스님은 뭐 말끝마다 공하다고 하는데 모기가 뇌를 물면은 따끔하니 아프고 옆에서 노래 부르면 시끄럽고 딱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다 하는데 왜 이런 세상이 공하다고 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진속 이제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중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진제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개념으로 이렇게 분별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나누어서 분별해가지고 그 개념들을 만들고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 세계가 진제다. 연기실상의 세계다. 이게 분별을 떠난 세계다. 분별 이전의 세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세계는 모든 것이 공하다. 공하다는 말은 서로 연기하고 있다. 얽혀서 뭐 발생하고 소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공하고 우리가 개념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 어떤 있다 없다라는 양극단의 논리를 떠나 있는 거다.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진리.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어른을 공경하자.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하면 인정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진리. 뭐 예를 들면 사성제.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이 진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론같이 분별적인 사고를 해체하는 거다. 철수가 간다. 그거 네가 정확하게 봐라. 그건 철수가 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가는 철수가 간다가 정확하다.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중복되지 않냐. 이런 중복이 왜 생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분별적 사고. 우리가 철수라는 주체와 간다라는 어떤 작용으로 분별해서 나누어서 이걸 재구성하는 이런 사고를 해체시키는 그런 게 이제 진제의 관점이고 속죄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팔정도란 무엇인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것이 팔정도다.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속죄에 입각한 거고 예를 들면 진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천수경에 나오죠. 천수경 중간에 나온 뭐 쫙 그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창해. 재는 재무자성 종신기. 재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재무자성 종신기. 마음이 사라지면 재도 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재라는 건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재적 관점이죠. 그럼 재가 없으니까 나는 나쁜 짓을 막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속재적 관점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앙막작 중선봉에 모든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이게 이제 속죄의 관점에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재로 나누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분별적인 체계 그 틀 안에서 설명을 하고 진재는 진재 나름대로 언어적 한계를 감안해서 표현을 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왜 나누냐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눌 거면 진재라는 것 자체를 설정을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게 금강경 어디, 하여튼 중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열애설 30 이상, 적십 이상, 심형 30 이상. 금강경 구조, 금강경 논리의 핵심이 요겁니다. A는 A가 아니고 심형, 그 이름이 A다. 이게 금강경 논리의 핵심이에요. A는 BA고 A, 적시 BA, 심형 A. 요 논리를 완전히 갖춘 패턴도 있는가 하면 심형 A가 빠진 경우도 있고 뭐 BA가 빠진 경우도 있고 약간씩의 변형이 있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요 말 뜻을 이해하면 금강경을 이해했다. 그거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반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열애설 30 이상, 처음에 나오는 30 이상 할 때 상, 두 번째 또 상이 나오죠. 적시 비상 할 때 상, 세 번째 또 상이 나오죠. 심형 30 이상 할 때 상.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걸 말하느냐, 다른 걸 말하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열애가 설한 30 이상, 이건 이제 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연기실상의 세계에서 부처의 모습, 이게 불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실제 육신을 가진 부처가 아니고 진리로서의 어떤 부처, 뭐 하여튼 그런 뭔가 진재로서의 30 이상을 부처님은 이야기한 거다. 적시 비상, 두 번째 상은 속죄로서의 30 이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미간 사이에 옥호강에서는 빛이 나오고 발바닥은 평발이고 이런 32가지의 특징적인 용모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속죄적 관점에서 본 부처님의 용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진재적 관점의 상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30 이상은 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적시 비상, 속죄적인 관점에서 30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32가지의 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하는 30 이상은 그건 진재적인 관점이고 세 번째 그거는 그냥 이름이야.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념, 30 이상이라는 이름을 부처님은 말할 뿐이야. 시명 30 이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열애가 설한 30 이상은 즉시 그것은 곧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모든 텍스트에 보면 열애가 설한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지는 상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열애는 진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별하면 다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세 번째 상 다 똑같은 상인데 같은 상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대승경전을 진재와 속재라는 이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많은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승경전의 초기부터 진속이재라는 이 틀은 초기부터 이제 설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결국은 그런 문제가 뭐냐? 이런 중론을 아까 티베 불교처럼 부정관이나 자비관 같은 감정을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 털어내고 감정을 정화하는 수행이 없이 바로 어떤 이 무명을 털어내는 것을 실제 수행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접근해가는 중론을 하면 공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공견이라는 것은 이제의 구분을 모르고 공의 극단에 치우쳐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 혼자만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가치관을 상실하고 가치관을 상실하니까 선악의 구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온갖 악업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범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공견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공견에 빠지는 걸 조심하려면 중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 전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공을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중론을 공부할 때 이 공이라고 하는 공의 도리, 공사상이라기보다 공사상이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지. 그 공사상이라고 말을 하면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 하나의 사상 체계를 또 새롭게 제시하는 건데 용수 스님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깨트리자는 거지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공에 대한 공의 도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공은 비유를 들면 소금과도 같다.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에 소금을 안 치고 요즘은 양념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만 해도 소금이라는 게 아주 귀한 거였잖아요. 왜 귀했냐면 음식에 소금만 조금만 넣으면 맛이 그 음식 고유의 맛이 확 살아나니까. 그래서 소금이 엄청 귀했어요. 귀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소금 말고도 양념이 워낙 많으니까. 소금의 역할이 그거죠. 음식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되죠. 많이 넣으면 짜가지고 못 먹죠. 오히려. 공도 소금과 같다. 어떤 우리가 연기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의 이 도리, 중론의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학습을 해야지 마치 그냥 소금이 좋다고 공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음식에 소금을 왕창 쳐서 모든 게 공하다 이래버리면 공견에 빠진다. 빨래비누도 같은 이야기죠. 옷을 빨 때 빨래비누 없이 그냥 빨면 발망개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래비누나 세제를 쓰면 이거를 쓰면은 깨끗하게 빨아져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헹궈야 되잖아요. 빨래비누를 써서 때를 빼내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빨래비누의 그 기운을 다시 다 빼야 돼. 헹궈가지고. 공도 마찬가지다. 내가 언어와 사고의 그 어떤 허구성, 분별하는 마음을 공의 도리, 중론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털어냈으면 그것은 내가 공성을 최적하기 위해서 마치 저 찬 피안으로 가기 위한 뗏목 같은 거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아비달마 불교 같은 경우는 뗏목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걷는 다음에도 그걸 지고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지. 그 왜 뗏목을 지고 가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라. 그래서 옷을 빨고 나면 비누기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헹구듯이 공도 그런 빨래 비누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유는 뭐냐.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의 가르침은 언어와 생각의 세계를 비판하는 거다. 그죠? 제가 계속 한 이야기죠. 그런데 공의 논리도 역시 언어와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 중론도 결국은 다 말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언어와 생각의 세계를 비판한다면서 언어와 생각으로 언어와 생각의 세계를 비판하니까 자기 발등을 찍는 게 아니고 뭐냐? 자기 발등 찍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제 비유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고가의 비유는 요거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쫑카파 스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가의 비유는 뭐냐? 어떤 순례자가 이제 순례를 쫙 가다가 처음 가본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룻밤 자야 되는데 어디 잘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이 저기 빈집이 있으니까 저기서 주무시오. 그런데 거기 귀신이 나와. 그래서 뭐 자는 것까지는 안 말리는데 당신 목숨은 책임 못 져. 그러니까 이제 이 순례객이 너무 피곤하고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집에 가서 이제 자는데 귀신이 나온다니까 무섭잖아요.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제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밤을 이제 막 거의 다 넘긴 시점에서 또 다른 순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와 있는 순례자가 여기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데 당신 귀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여기가 아니고 그 새로운 순례자가 옆집이에요. 거기서 귀신 나온대. 그러니까 이 먼저 왔던 순례자가 밤새도록 두려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비유가 뜻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치 그 아비달마의 교학이라고 하는 게 빈집 자체를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빈집은 부처님의 이제 말하자면 가르침이죠. 초기 불교의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 나름대로 언어로 막 체계를 만들면서 이제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주입을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한 역할은 여기는 귀신이 안 나오고 옆집에 나온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을 듣는 순간 원래 왔던 순례자의 마음에서 그러면 이 집은 귀신이 안 나오는 집이구나 라는 새로운 생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냥 지난 밤 동안 가졌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거밖에 없죠. 새로운 이 집은 귀신이 안 나오는 집이야 라고 새로운 생각을 생겼다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가 않고 잘못된 생각이 사라졌다. 그래서 마치 공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나중에 온 순례자가 귀신은 옆집인데 그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떤 생각의 방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새로운 주장,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뭐가? 공의 논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의 주장에 내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견에 빠지는 거지. 세상은 허무한 거야.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장의 비유는 그런 거죠. 교실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성이 착한 여자애가 얘들아 우리 조용히 하자 말해도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반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 조용해. 그리고 옆에 떠드는 사람 딱 적어놓고 지금부터 떠드는 사람 적을 거야. 조용해.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지. 왜? 반장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반장도 자기도 시끄럽게 소리를 내가지고
애들 떠드는 시끄러움을 잠재운 거잖아요. 중론의 논리도 공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그 시끄럽다는 어떤 그 허구성, 잘못된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기도 똑같은 시끄러움을 썼지만 중요한 것은 시끄럽다는 것을 어쨌든 해소를 시켰다는 거지. 같은 도구를 썼으나 해소를 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공의 논리는 이런 학급의 반장이 떠드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용히 해라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공의 논리를 이런 분별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반장이 애들이 막 떠든다 그러면 반장이 나는 반장이니까 애들이 떠든다고 내까지 떠들면 안 되지. 나는 조용히 말을 하면 애들이 조용히 하냐? 안 하죠. 반장이 소리를 버럭 치면 조용히 해야지 조용해지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공의 논리, 중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중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의 정석에서 기본 공식 뭐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풀지 않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 문제 뭐 주로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뭐 예상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야 수학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냥 공식에 이런 게 있다. 그것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했다고도 볼 수 없죠.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중론에 나오는 그 예시들을 보면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자꾸 이제 익히고 여기에는 어떤 틀을 적용을 해야지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자기 사고를 이제 좀 훈련을 하는 그런 게 중론의 진짜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적은 그냥 중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대성불교의 핵심이다.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뭐 윤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그나마 올바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중론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런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